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조금 미리 찍어두려고 저희가 시험 범위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조금 빠르게 답만 있는 버전, 설명까지 있는 버전 두 개 다 올려놨고요. 시험은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차례차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 그 시간 거에 제가 답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진도를 다시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교재를 피고요. PPT 파일은 다운 다 받으셨죠? 우리 여기까지 했다고 뜨네요. 호르몬과 여드름. 음, 여드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네, 되고 마이크 되고 큰 화면으로 켜서 저희 여드름까지 진도 나갔었거든요. 다시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조금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에는 구진, 농포, 결절, 낭조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비염증성 여드름에는 우리 미세면포라고 하는 좁쌀 여드름과 폐쇄형 면포, 개방형 면포인 어, 클로즈드 코메드는 막혀 있는 거니까 화이트 헤드, 개방 열려 있는 게 블랙 헤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면포는 초기 단계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우리가 화이트헤드 백도라고도 하고요. 좁쌀 여드름이라고도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서 피지 본래 색깔인 흰색에 가까운 피지에 의해서 엉겨붙어서 각질세포 덩어리가 모공이 막힌 채로 모낭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융기되어 있어서 마치 좁쌀이 표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면포는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흑두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하죠. 검을 흑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그래서 모낭관이 입구로 돌출되어 피지가 공기 밖으로 나오면서 피지가 공기랑 닿으면서 산화가 되면서 끝이 검게 변한 걸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합니다. 보통 코 이런 부분, 광대 여기 부분에 많이 보이죠? 피지가 모낭의 지방산으로 변하면서 유동적인 액상이 단단한 고형으로 굳어진 덩어리로 수가 많으면 피부가 청결하지 못하고 칙칙해 보인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되게 점점점점점점 딸기씨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에 보기가 좋지 않아서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막 손으로 뜯거나 짜거나 뭐 피지팩으로 코팩으로 빼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건드리면 얘가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성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얘를 대신에 잘 제거해 주시면 염증으로 악화되지 않고 잘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잘 오일로 녹여서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바하산 들어있는 거나 아하산, 파하, 몰라하 다 포함해서 산이 들어있는 걸로 가볍게 디클렌징 해주시는 거 또는 필링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다음에 염증성 여드름, 구진, 의학에서 구진을 습진이나 피부병의 발진 현상으로 일컫는데요. 이렇게 뾰루지라고 하는 것처럼 1cm 이하의 작고 단단한 붉은색의 병변이고요. 모낭 내에 축적된 피지가 세균에 감염되면 보이는 발진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농포. 피부에 붉어진 구진성 여드름이 악화되면 면포 끝에 노랗게 고름이 보여서 화농성 여드름의 상태이고요. 이미 극심한 염증기를 지났으므로 구진보다 통증과 열감이 적습니다. 이때 압출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농포 초기에 압출하면 치유도 빠르고 비교적 손쉽게 면포의 원형을 제거할 수 있어서 누르는압이 가해지면 모낭벽이 파괴되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어서 여기 이렇게 농이 익은 자리에 바늘을 꼽으면 그 바늘을 따라서 농이 밖으로 또로로로 굴러 나오기도 하고요. 이 끝에 부분을 손으로 잘 눌러서 밑에 있는 것까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얘가 주변 벽을 파괴하면 흉터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자극 없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절. 붉은 구진성 여드름과 유사해 보이지만 크기가 훨씬 크고요. 피부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돼서 돌출되거나 피부 내에 이렇게 피가 조금 고여가지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낸 여드름이고요. 모낭벽이 파손돼 주변 조직이 염증으로 확산된 상태로 백혈구의 작용으로 발열과 통증이 있으며 피부 세포에 손상을 입히기가 쉽다. 여드름을 추출하기도 쉽지 않고 외용약을 발라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단계고요. 치료 후에는 켈로이드성 흉터도 남길 수가 있대요. 이 세포벽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염증이 빠져나가면 여기가 훅 꺼지기 때문에 여기가 훅 꺼지는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안 생기게 이런 피부는 약초 필링, 해초 필링, 박피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낭종. 여드름 증상 중에 화농성 상태가 가장 크고 통증도 심하며 결절이 심화된 상태로 모낭이 더욱 깊고 넓게 파열된 상태로 주변의 모낭까지 파열시키는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피부 속에서 이가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긴 자루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죠. 이 상태는 조금 안 좋아서 약도 먹고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1등급, 여드름의 등급을 나누면요. 보통 성장기에 나타나는 초기 단계의 여드름이고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등급으로 폐쇄성 면포나 개방형 면포가 주로 코, 이마, 볼 등에 분포되어 있는 걸 나타나고 흔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지나가는 여드름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진 않는다. 제2등급의 여드름은 비염증성 단계로 폐쇄형 면포가 얼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2등급 그레이드 2라고 표기를 하고요. 작은 폐쇄형 면포들이 모공 내에 점점 커지거나 염증성 여드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과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레이드 3, 폐쇄형 면포나 개방형 면포를 비롯해 구진과 농포가 얼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3등급의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의학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등급의 여드름이에요. 의학적 치료를 선행한 후에 미용적 관리를 받으면 효과적이고요. 2등급보다 심각한 상태지만 피부 개선 효과는 2등급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단계. 이 3등급 단계에서 병원을 가장 많이 가시고요. 2등급 단계에서는 피부 관리실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치료가 조금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등급 그레이드 4 가장 심각한 단계의 여드름으로 폐쇄형 면포, 개방형 면포, 농포뿐만 아니라 3등급보다 더 크고 심각한 결절과 낭종을 고루 가지고 있는 등급이에요. 외관상 보기에도 매우 심각하고 흉터 등 2차적 피부 손상이 예상이 되고요. 유전적으로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는 피부 유형에 해당하여 동일한 자리의 염증 재발률이 높고 약한 자극에도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심부까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감과 홍반, 그리고 진한 자줏빛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학적 처치가 필수적이며 치료 후에도 패인 듯한 형태를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이요법 등 피부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등급의 여드름이다. 그 밖에 특수한 여드름에는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중증형 여드름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하고 다수의 면포와 큰 농양, 낭종, 군집된 염증성 결절의 특징으로 10대 후반에서 시작하는데 가슴, 등, 어깨, 뒷목에 발달하여 팔, 다리, 둔부에서 나타난다. 여드름이 치료된 후에 켈로이드성 반응이 남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월경전 여드름. 여성에게 월경 약 7일에서 10일 전에 구진 농포성 여드름이 악화되는데 이는 황체 호르몬에 의한 작용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된 피임제를 사용하면 여드름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장품성 여드름. 화장품의 성분인 색소, 향료, 유화제, 방부제, 특정 지질 성분이 원인이 돼서 여드름과 유사한 염증을 유발한대요. 구진이나 농포보다는 두꺼운 면포가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된 화장품의 사용을 중단하면 빠르게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선크림을 장시간 발랐을 때 발생하는 여드름을 우리가 말로카 여드름이라고 칭하는데 직사광선이 피지선을 활성화하고 모공을 막아 일으키는 염증 증상입니다. 단단한 염증성 구진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나 화장품성 여드름과는 달리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여드름과 직업에 의한 여드름이 있대요.
코르티코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직접 표피를 통과하거나 대사 과정을 거쳐 모낭의 과각질화와 피지선 비대를 일으키는 것으로 구진이나 농포가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고 감기약 등이 함유되어 있는 할로겐 화합물도 농포와 염증 반응에 의한 면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성 여드름.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기름과 타르가 접촉된 부위에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면포, 구진, 농포, 낭종 증상에 따라서 일반 여드름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우나 연령과 발생 부위, 그리고 직업적으로 노출된 과거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복과 피부를 청결하게 하면 점차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켈로이드성 여드름. 왼쪽이 켈로이드성 여드름이고요. 오른쪽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여드름입니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볼 수 있는데 화농성 모낭염과 모낭주위의 염이 지속되면서 여드름이 치유될 때 켈로이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피부의 정상 결합 조직이 비효성 결합 조직으로 대치되면서 비효성 반응과 켈로이드가 나타나게 된다. 그다음에 자외선과 색소 침착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외선과 색소 침착. 우리 자외선은 태양광선 에너지라고 하며 태양광선은 적외선, 열,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으며 태양광선은 계절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광범위한 전자기파로 긴 파장부터 짧은 파장까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파장의 단위는 나노미터, 1억분의 1미터로 표시하게 되고요. 800에서 1000 나노미터 적외선과 육안으로 보이는 400에서 80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200에서 40의 자외선으로 구분이 되고요. 열선이라고 불리는 적외선은 60%를 차지하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흡수대기가 용이해서 분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열이 동반된다고 하여 열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빨간빛의 바깥파장을 말하는 거고 전체 태양광선의 34% 정도를 차지하며 눈의 망막을 자극하는 기능의 가시광선은 빨주, 노초, 파남, 보의 7가지 색으로 보여진대요. 자외선은 보라색의 바깥파장을 말하며 파장이 짧지만 큰 에너지를 내는 것이 특징이고 물질이 흡수되지 않고 전체 태양광의 6%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프리즘,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은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감마선이나 X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UVC, UVB와 A는 여기 자외선에 표시가 되고 UVA도 여기까지 자외선의 가시광선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외선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피부의 진피층까지 1% 정도가 도달해서 화상 및 피부 염증, 노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도 짧고 X선보다는 긴 파장을 갖는 것이 특징이래요.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는 정도는 6%에 지나지 않지만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살균력이 강하다고 해서 화학선이라고도 하는데 분자의 흥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외선, 우리 장파장, SPF A라고 표시되는 거. 320에서 400 나노미터의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장파장이며 생활자외선이라고도 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도 창문이나 유리창, 의류 등을 통과해서 인체 피부에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외선 B에 비해 피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광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자외선 A와 B 모두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여름철에 선탠으로 멜라닌 세포의 자극에 의한 색소 침착이 촉진된 검게 그을린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외선 B, 우리 UVB라고 하는 거, 중파장, 290에서 3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중파장이며 자외선의 강도가 높을수록 여름철, 한낮, 장시간 자외선 B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는 화상 및 홍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의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 또한 세포 분열의 촉진으로 피부의 과각질환을 유발시키며
진피층의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변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세포의 DNA 손상으로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자외선 B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시켜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외선 C, 단파장. 200에서 29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단파장은 대부분 대기의 성층권 내에 내고도 25도에 30km 정도에 위치한 오존층에서 자외선 C를 흡수하므로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생약이다. 이게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선크림에 표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오존층에서 웬만큼 다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면서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영역의 빛이에요. 자외선 C는 일상에서 무균대나 자외선 살균기 등에서 기기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자외선 C가 가지는 파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단세포성 조직이나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소독 살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하자면 UVA 장파장 320에서 400나노미터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고요. 색소 침착까지 유발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파장이 길지만 진피층까지 도달이 된다. 그다음에 UVB 중파장 290에서 320나노미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번을 입는 거예요. 홍반이 발생이 되고요.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대신에 좋은 점으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이 된다. 그다음에 UVC 단파장 200에서 290 나노미터 오존층에서 웬만큼 흡수되는 단파장이고요. 요게 좋은 역할은 살균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가시광선 색채선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은 파장 400에서 300 나노미터의 적외선과 자외선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다. 사람의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어둡고 밝음을 구분하게 하며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과시광선보다 긴 파장을 가진 적외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적외선은 1800년대 독일의 윌렌 헤르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빨주, 노초, 파, 남, 보의 7가지 색의 열에 대한 작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보라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빨강을 벗어난 빛이 없는 곳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대요. 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작용이 강한 이 빛을 적외선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적외선을 열선이라고도 하며 피부 표면에 자극은 주지 않지만 고열의 상태로 피부의 심부층에 좋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 분야나 물리치료 분야 그리고 피부관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 빨간 색깔 물리치료는 한의원 가면 아픈 데 쏴주는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 홍반 반응들이 있죠. 이게 선번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붉어지는 일시적인 반응이고요. 홍반 발생 초기에는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선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홍반이 주로 생기는 부분은 얼굴이나 목, 손 등입니다. 홍반 발생 후 자외선의 노출을 줄이면 회복이 빠르지만 태양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심각한 색소 침착이나 피부 화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자외선은 표피의 각질 형성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 물질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벽의 투과력을 증가시키고 홍반을 일으킨다. 지연 홍반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된 지 5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2일 정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UVB가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UVA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자외선에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는 홍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즉시 색소 침착. 대부분 자외선 A에 의해 발생되는 즉시 색소 침착은 자외선에 노출이 된 후 몇 분 내에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나며 1시간에서 2시간 후에는 최고 상태가 된다. 자외선의 조사량이 적은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 후
30분 이내로 소실되지만 자외선의 조사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의 최고조로 달했다가 서서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연색소 침착은 자외선 비에 의해 발생되는 지연색소 침착으로 자외선 조사 후에 약 이틀에서 3일, 48시간에서 72시간이 정도 지난 후에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3일에서 21일 정도의 최고조 상태가 된다. 지연색소 침착은 멜라닌 세포와 멜라노좀의 증가, 티로시나제의 활성 등으로 인하여 각질 형성 세포의 멜라닌 양이 증가되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광화상. 멜라닌 색소의 생성량이 적은 피부에서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햇빛에 의한 피부의 화상을 말하고요. 자외선에 노출된 후 48시간 정도 이후에 피부가 붉어지면서 간지럽고 물집이 잡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발열, 오한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일광화상을 통해 잔주름, 기미, 주근깨나 검버섯, 수포, 염증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광화상의 피부 현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얼음찜질이나 피부 진정을 시켜주어 세균 감염 및 피부 손상 예방해야 한다고 해요. 광노화는 과다한 자외선의 강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반응이고요. 자외선에 노출 시 초기에는 반응이 피부로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타난다. 주로 나타나는 광노화의 현상으로는 과각질화, 잔주름 및 탄력 저하, 굵은 주름 형성과 피부의 색소 침착 등을 들 수 있다. 피부암은 발생의 개인차가 있지만 과다한 자외선 노출의 경우는 피부암이 유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형성. 자외선을 통해 피부는 비타민 D를 합성하며 섭취한 음식물 칼슘 및 인해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과 색소 침착의 방법에 대해서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무기자차라고 하는 이산화 티타늄, 산화 아연 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무기 무기자차예요. 무기자차는 돌가루를 갈아서 얼굴에 원시시대 때부터 발라서 이 햇빛이 돌가루 때문에 반사되게끔 진짜 물리적인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차단제를 말을 하고요. 분말 안료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자외선 산란제라고 이렇게 반사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발라줌으로써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차단제고요.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피부가 붉고 따갑고 예민하거나 약한 피부에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단점은 백탁 현상이 있고요. 좀 답답하고요. 텁텁해요. 발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돌가루를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네,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어, 벤조페논, 메틸 안트라실산염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는 살리실산염, 신라메이트. 이름이 들으면 어때요? 좀 화학적인가요? 하나아연 돌가루란 얘기거든요. 이산화 티타늄. 얘네들은 조금 벤조 뭐시기, 안트라실산염, 살리실릭산염, 신라메이트 이런 거 느낌이 막 신나, 막 좋지 않죠. 화학적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죠. 그래서 UVA를 차단시켜주고 B 다 되면서 어차피 UVA, B를 다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UVA로는 벤조페논, 메틸 안트리셀륨, UVB의 차단 성분으로는 살리실산염, 신라메이트 등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기자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발랐을 때 좋은 점이 피부가 굉장히 흡수력이 좋고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 없고요. 엄청 잘 발려요. 선크림 안 발린 것처럼. 이게 장점인데 피부에는 화학적인 게 뭐 좋고 안 좋다 뭐 표현보다는 이 자외선이 이 화학적인 성분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바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SPF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는요, 30이고요.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50부터 약간 더 강하게 차단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야외 활동을 하거나 레저 활동을 하거나 밖에서 활동하거나 내는 홍반이 좀 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워터프루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썼을 때는 1차 클렌징 밀크 세안, 오일 세안, 플러스 2차 폼 클렌징 세안. 이중 세안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합쳐놓은 혼합자차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 쓰시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거의 다 혼합자차일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UV 필터 얼굴 이렇게 측정하는 데에 들어가면 진짜 까맣게 잘 발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잘 씻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천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세안제와 좋은 수분크림, 좋은 선크림. 이 세 가지는 꼭. 그리고 내가 딸이 있다, 자녀분이 있다, 뭐 아들도 요즘엔 화장 다 하죠. 피부 중요하죠. 요 세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좋은 수분크림, 좋은 클렌저, 좋은 선크림 고르는 방법을 같이 알려주시고 좀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바디도 보습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 우리 월요일 1교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2교시까지 찍고 3교시 실기 영상 틀어놓고 화요일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해서 미리 조금 찍어 놓을게요. 제가 화요일 날 회식 전체 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조금 미리 찍어 놓고 올려놓을게요. 봐주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잘 보시고 그렇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사항 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